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강아지 미용실을 운영 중인 40대 여성입니다. 강아지 미용실을 운영한 지는 올해로 5년째가 되어가요. 그 전에는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면 이름만 들어도 아는 강아지 전문 용품을 파는 회사에서 근무했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 다니면서 처음으로 유기견 보호소라는 곳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 저는 한 달에 2번은 미용 도구를 가지고 보호소로 가 봉사를 해요. 그리고 2년 전 무지개 다리를 건넌 라떼라는 강아지를 20년 동안 키우기도 했죠. 그러니 제 삶은 강아지를 제외하면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저희 집은 친정 엄마가 동물 털 알레르기가 있기도 하고 집안에 털 날리는 걸 극도로 싫어해서 동물은 아예 못 키웠어요. 하지만 동물을 키우게 해달라고 떼를 쓰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 정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엔 저도 반려동물이나 털 달린 동물들에 대해 큰 감정이 있지 않았어요. 그랬던 제 마음을 흔든 사람은 저희 아빠예요. 저희 아빠가 동물을 무지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이 한 도시의 면이에요. 시골이죠. 그래서 그런지 안타까운 동물들, 특히 어미에게 버려진 강아지들이 저희 아빠의 눈에 자꾸 띄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그 강아지들을 모두 빠짐없이 걷었어요. 집으로 데려왔죠. 당연히 저희 엄마는 난리가 났죠. 아무리 불쌍하다고 집으로 데려오면 어떡하냐. 당신 일하는 공장에 나가서 키워라. 강아지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다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빠는 굴하지 않았죠. 엄마가 화를 내든 막말을 하든 젖먹이면 분유를 사다 먹이고 이유식도 하시고요. 여름이면 시원한 데에서, 겨울이면 따뜻한 데에서 재우고 그랬어요. 그렇게 아픈 강아지를 회복시킨 경우도 많았죠. 물론 결국 무지개 다리를 건넌 강아지도 있었지만요. 그리고 회복이 되어 건강해진 강아지는 건사료를 먹을 때쯤이면 아시는 곳으로 입양을 보냈어요. 아무래도 아빠도 저희 집에서 키우는 건 엄마가 크게 반대할 것 같아서 그랬나 봐요. 한 번도 집에서 키우자는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엄마도 나중엔 아빠가 강아지를 주워와도 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는 남몰래 강아지를 챙기기도 했고요. 저 또한 아빠를 도와서 강아지들을 살폈어요. 특히 놀아주는 건 제 담당이었죠. 그렇게 정이 들면 다른 집으로 보내는 게 너무 아쉬워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지만 참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생명에 대한 소중함도 몸소 배울 수 있었고요. 저희 아빠는 아직도 아픈 강아지들이 있으면 지나치지 못하시고 데려오세요. 그렇게 저는 강아지를 제 삶에 들일 수 있었고, 성인이 돼서 강아지 용품 회사 공고가 뜨자마자 입사 지원을 했어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빠를 통해서 강아지들을 보살피면서 강아지의 특성을 잘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면접 때도 느꼈지만 회사는 제가 자기소개서에 쓴 아빠와의 일화를 재미있게 본 것 같았어요. 그게 합격의 이유였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강아지 용품 회사에 입사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매번 봉사활동을 하는 유기견 센터에 우연한 기회로 봉사를 가게 되었고, 봉사가 주는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면서 강아지에 대한 애착도 커지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사람들과도 참 잘 지냈거든요.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선함이 직원들에게 있어서 참 즐거운 회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능력 있는 직원이었어요. 강아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많다 보니 제품을 만드는 일에 크게 도움이 되었죠. 저는 빠르게 승진했어요. 그런 제가 왜 일을 그만두게 되었냐면요. 그건 결혼 때문이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회사는 아이를 위해서 그만둘 거지? 물으셨어요. 그만두면 좋겠다가 아니었죠. 솔직히 처음엔 당황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영화 제작사 CEO거든요. 그래서 얼떨결에 사모님이 되었다고 하니 쉬면서 아이나 키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알겠다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고 당연하다고 결혼을 한 여자라면 당연한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다음날 사직서를 냈어요. 그러니 식도 안 올렸는데 그만두어도 되냐고 저를 말리거나 아쉽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물론 역시 여자는 결혼만 하면 일을 그만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요. 하지만 사람들의 말보다 더 중요한 건 제 미래 아니겠어요? 저는 저를 믿고 남편을 믿고 결혼을 했어요. 아무래도 영화 제작사 CEO의 결혼식이니 호화로운 결혼을 했죠. 사람들도 무척 많이 왔어요. 배우들도 오고요. 물론 결혼 생활은 그다지 호화스럽진 않았지만요. 저희는 집은 남편이 하고 가구는 제가 하기로 했는데 남편은 사업을 하는 사람일수록 사치를 부리면 안 된다고 9억 아파트를 구해왔어요. 그리고 제 남편 차는 구형 소나타예요. 솔직히 영화 제작사 CEO니까 결혼을 하면 신축 아파트에 차도 외제차로 바꿀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꿋꿋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자 사모님이 되면 뭐라도 될 줄 알았냐고 저를 혼냈어요. 그리고 남편이 주는 생활비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적었죠. 달에 1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걸로 제 휴대폰 요금도 내고 보험비도 내고 강아지 용품도 내고 장도 보고 해야 했어요. 가끔 친구를 만나 커피를 마시기도 부담스러웠죠. 그리고 1년 뒤 제가 아들을 낳고도 남편은 달에 100만 원만 주었어요. 그래서 아이도 있는데 달에 100만 원은 너무 적다고 제가 말했죠. 그러니 50만 원만 더 보내주더라고요. 몰랐는데 당신 너무 사치 부리는 거 아니야? 달에 150만 원이면 됐지. 아무리 애가 있다고 해도 말이야. 당신 밖에서 일해봐서 알잖아. 50만 원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그런데 말만 돈 더 달라고 하고 집에서 놀면서 돈 꼬박꼬박 받으니까 좋지. 그리고 지금 우리 회사 어려워. 아니? 영화 제작사 자체가 요새 어려워. 알긴 해? 영화 제작사 사모님이라는 사람이 회사 운영이 어떤지는 알지도 못하고 내내 돈 달라 돈 달라. 이거 나한테 너무 못할 짓 아니야? 그 말을 하길래 저는 결심했어요. 돈을 벌기로 말이에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싶다가 제가 키우는 라떼 미용을 제가 하거든요. 포메리안이라고 장모종인데 강아지 미용실 가는 비용이 아까워서 제가 있어요. 그 생각이 나면서 강아지 미용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없는 돈을 털어 학원에 다녔죠. 그리고 다음 해에 가게를 오픈했어요. 가게는 아빠에게 부탁해 돈을 빌렸어요. 사실 남편에게 미용사 자격증을 딴 뒤에 강아지 미용실을 운영하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들은 채도 안 하더라고요. 난 돈 없어. 하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해. 없으면 장인어른한테라도 빌리든가. 내가 말했지? 지금 회사 어렵고 모든 영화 회사가 어렵다고. 투자자 찾기 바빠 죽겠는데 당신이 하고 싶어하는 그 개미용실 해줄 돈 없어. 그리고 벌면 이제 생활비는 안 줘도 되는 거지? 저는 그 말에 기가 차서 그 이후에 강아지 미용실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픈할 때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죠. 그리고 남편은 오픈한 달부터 생활비를 주지 않았어요. 저는 죽어라 홍보해서 겨우 생활할 수 있었죠. 하지만 남편의 속내를 알고 보니 다 거짓말이었어요. 영화 제작사가 잘 안 된다는 말도 투자자가 없다는 말도 돈이 없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었죠. 그걸 남편은 평생 저에게 숨길 생각이었나 봐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요. 제가 사실 올해 이혼을 했거든요. 지금 9살, 7살짜리 두 아들과 생활하고 있어요. 저희 부부는 소송을 통해 이혼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남편의 재산이 꽤 많더라고요. 그 덕분에 저는 꽤 짭짤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저희 부부가 어떻게 이혼했는지 대충 그려지시나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한 일들로 저희 부부는 이혼했어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그러기에 앞서 저희 부부가 어떻게 만났는지 알려드릴까요? 저희 부부는 한 영화사 시사회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 당시 저는 2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와 헤어져 시름시름 앓고 있었거든요. 그런 저를 보고 팀장님이 저에게 영화 시사에 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반차를 쓰고 퇴근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화창한 수요일, 아직도 기억나요. 화창한 수요일 저는 퇴근을 했어요. 반차를 처음 써봐서 그때 퇴근을 하면 바깥이 무척 조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깥은 그 나름의 시간으로 바쁘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된 기분이었죠. 그리고 바깥 공기가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아직도 그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어요. 그렇게 좋은 기분으로 저는 영화 시사회에 갔어요. 사람이 무척 많더라고요. 커피 한 잔을 카페에서 포장해 좌석에 앉았어요. 이 영화 시사회는 영화를 보기 전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작사 직원들이 무대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제 눈에 띄었어요. 장발에 머리를 질끈 묶은 남자가 이리저리 분주히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검은 바지에 검은 니트,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죠. 저는 저 남자에게선 분명 시원한 남자 향수 냄새가 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면서 그 남자를 계속 빤히 보고 있었죠. 그러다 눈이 마주쳤는데 왠지 피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가 고개를 꾸벅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남자와 계속 눈이 마주쳤어요. 아니, 마주친 게 아니라 전 계속 보고 있었고 남자가 저를 힐끔힐끔 본 거죠. 그리고 시사회가 시작되었어요. 배우들이 무대로 올라왔죠. 영화에 대한 설명을 대략 했어요. 그런데 전 아무것도 안 들렸죠. 우습게도 무대 밑에 있는 그 남자만 보고 있었어요. 영화가 시작되었는데 집중도 안 되었어요. 어서 영화가 끝나기를 바랐죠. 2시간 30분 정도의 러닝타임이 끝나고 저는 후다닥 그 남자에게 갔어요. 그리고 정확히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대뜸 번호를 물었죠. 그런데 남자가 번호를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우습게도 저녁을 먹자는 거예요. 하지만 더 우스운 사람은 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죠. 밖에서 기다리겠다고요. 그래서 남자와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연애를 시작했죠. 저희 부부는 6개월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 준비를 했어요. 짧다면 짧죠. 하지만 저희 친정 엄마를 빼면 다들 저희 부부의 결혼을 좋아했어요. 남편 집안이 남편을 제외하면 거의 의사인 집안이에요. 시아버지가 내과 의사시고 도련님이 치과 의사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빠는 좋아하셨어요. 의사 집안에 시집 간다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처음엔 저를 미심쩍어 하시다가 앞서 말했듯 제가 결혼을 하면 일을 그만둔다고 하니 좋아하셨고 시아버지는 저희 부부 결혼에 대해 큰 기대가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너무 이른 결정 아니냐고 제대로 알고 결혼하는 거냐고 하셨죠. 하지만 사랑은 눈을 멀게 한다잖아요. 저는 엄마의 걱정은 뒤로 접어두고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 결혼 생활은 제 예상과는 달랐어요. 영화 제작사 CEO와의 결혼이기 때문에 호화스럽고 부유할 거라고 생각했던 결혼은 한없이 초라하고 없어 보였죠. 더구나 남편은 생활비를 100만 원, 많아야 150만 원 주었잖아요.
저에게만큼은 짜게 굴었죠. 생각해보면 아이를 낳고 더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이를 낳고 유모차가 필요해서 사러 가자고 하니까 자꾸 미루더니 어느 날 딱 봐도 낡아 보이는 유모차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으니 유모차래요. 우리 아이가 쓸 유모차요. 아니, 우리 영화 소품으로 썼던 유모차인데 멀쩡해. 필요하다며. 그래서 가져왔지. 꼭 새 것일 필요 없잖아. 굴러가기만 하면 되지. 다시 손봐서 잘 굴러갈 거야. 게다가 아이 옷을 사야 한다고 돈을 달라고 하자 며칠 기다리라고 하더니 아이 옷을 한 바구니 가져온 거예요. 알고 보니 당근마켓에서 나눔 받아온 거였어요. 제가 그걸 알고 아이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돈이 없어서 버릴 수도 없고 참 그랬어요. 그 이후로 저는 제가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그래서 마트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화장품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봤어요. 그런데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 강아지 미용 일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집안일도 안 했죠. 집안일엔 손도 안 댔어요. 혼자 있으면 무조건 시켜먹고 시켜먹은 것도 정리하지 않았죠. 저는 매일 아침에 이불 정리를 하는데요. 저보다 늦게 일어나면 정리하고 나올 수도 있는데 엉망으로 해놓고 나오고요. 청소기 한 번, 설거지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 한 번은 왜 하지 않냐고 이제 나도 일을 할 거니까 당신도 도와야지 라고 하니 웃으면서 자기는 해본 적 없대요. 시어머니가 시킨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나중에 시어머니가 알면 저를 엄청 혼낼 거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서. 그리고 남편은 자주 술자리가 있었어요. 말은 영업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자기가 그 자리를 즐기는 것 같았어요.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죠. 한 달에 대리비만 얼마인지 그 돈을 아껴 나를 주지 싶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외박이 잦았어요. 일단 술을 마시고 밖에서 잘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영화 촬영이나 미팅 때문에 지방 출장을 갈 때도 있었죠. 그래서 거의 집안일과 육아는 저 혼자 했어요. 정말 화가 나는 건 그런데도 둘째를 가지게 했다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요? 물론 아이는 저에게 축복이고 삶의 기쁨이지만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불같이 연애했던 때와 다른 결혼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제 일에 집중할 수 있었죠. 저는 정말 가게를 열심히 운영했어요. 그리고 하늘이 그것을 알아봐 준 듯이 매일 예약이 있게 되었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가 가게를 운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번 시어머니의 친구분이 강아지를 데리고 오셨는데 그분이 말했나 봐요. 시어머니가 가게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가게 이곳저곳을 보더니 한숨을 푹푹 쉬셨어요. 내가 말하지 않았니? 아니, 우리 약속했잖아. 일은 안 하겠다고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애가 둘이나 있는 애가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이래서 애들이 제대로 공부해 의사가 되겠어? 의사 만드는 거 쉬운 일 아니다.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한다는 일이 개털 자르는 일이야? 참, 개털 자르겠다고 여기 오는 사람이나 그걸 자르는 사람이나 세상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너 이러고 있는 거 우리 승준이가 알긴 하니? 하라고 하든? 참, 사모님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지. 이건 아니지 않니? 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이래서 승준이 밥은 제때 해주니? 앞에 보니까 저녁까지 하던데. 애들은 어쩌고? 넌 참 간도 크다 커. 저는 결국 시어머니가 방문한 그날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야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집안 검사를 받고 또 잔소리를 듣고 저희 아들이 소세지를 간식으로 먹고 있는 걸 보이고 또 잔소리를 듣고 반복이었죠. 그날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희 아들들을 봐주셨죠. 하원도 도와주시고 간식도 만들어주시고 공부도 시켜주시고 그러셨어요. 그건 정말 감사했죠. 미리 말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늘 가게에 오시면 강아지 미용사에 대해 비하하셨어요. 당신은 이런 일을 맡기는 사람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죠. 저는 나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저는 한 달에 2번은 유기견 센터로 미용 봉사를 가니까요. 더더욱 제 일이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리 굳은 신념이 있어도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손님이 계실 때도 그런 말을 했으니까요. 전 무척 난감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친구 며느리랑 저를 비교했어요. 시어머니의 친구들도 대부분 의사 사모님이신데 그래서 며느리 집안도 빵빵해요. 중소기업 임원에 같은 의사의 건물주에 대단하시죠. 반면에 저희 부모님은 아빠는 오랫동안 타이어 공장 다니시고 엄마는 밭에서 일하세요. 그러니 성에 차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자기 친구들 며느리들은 얌전히 집에서 살림한다고 저랑 비교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하는 거 보면 시어머니는 제가 일을 하는 것도 싫지만 남편보다 많이 벌까봐 걱정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매번 제 수입이 어떤지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면서 털 좀 자른다고 그 돈을 받냐고 또 비하하셨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희 아들들이 시아버지와 도련님처럼 의사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대를 잇길 바라셨죠. 그래서 저보고 학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하시며 직접 학원도 알아보려 다니시고 애들 쉬지도 못하게 공부를 시키고 그러셨어요. 성적표도 저도 대충 보는데 시어머니는 애들을 앞에 앉혀놓고 이건 잘했는데 이건 더 노력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저희 첫째가 수학을 좀 못하는데 그건 저를 닮은 거래요. 고졸인 저를 닮은 거라고요. 저 고졸이어도 수학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끼며 고졸 말은 안 믿는다고 하세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음도 이해는 되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남편도 의사가 되기를 바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공부를 못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말로는 얘가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빠져서 공부를 안 했다고 하지만요. 제가 볼 땐 저희 남편이 도련님이나 시아버지에 비해선 공부머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워낙 한자리에 오래 앉아있는 걸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시댁에선 남편을 별종이라고 부르면서 은근히 무시해요. 사실 시부모님께 더 살갑다고 할까요? 따뜻하다고 할까요? 그러는 건 저희 남편이거든요. 우리 도련님 엄청 무뚝뚝해요. 게다가 가끔 보면 냉혈한 같기도 해요. 그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의학적 대화가 아니면 대화도 잘 안 하고 휴대폰만 봤어요. 그러니 의학 용어를 모르는 전 도련님과 대화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뭘 물어도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대부분, 아니 거의 그랬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련님에 대해 제가 아는 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도 가족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 서운하기도 했지만 제가 뭘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부모님은 의사아들 하셨거든요. 제가 시어머니와 마트나 시장이라도 가면 시어머니는 꼭 도련님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당신 아들이 의사라는 이유로 어깨에 힘을 잔뜩 두고 다녔죠. 하지만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도련님은 의사라는 것을 제외하면 형편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까 위에서 설명드린 이유도 있지만 도련님은 시부모님께 좀 너무했어요. 저희 시어머니 자식들에게 반찬해주는 낙으로 사세요. 매주 반찬을 주시죠. 그럼 저희 남편은 시어머니께 고맙다고 애들이 엄마 반찬은 다 잘 먹는다고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하면서 따뜻한 표현을 해요. 하지만 도련님은 저희가 받는 반찬보다 더 좋은 반찬, 이를테면 갈비찜이나 소고기 장조림 같은 걸 받으면서도 반응이 없었죠. 그리고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주시는 반찬을 채 다 먹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어떤 날엔 곰팡이가 생길 때까지 먹지 않았다나요? 그러니 제가 시어머니라면 그래도 사근사근한 맏아들에게 마음이 갈 것 같은데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매번 의사아들 하셨죠. 뭐 그것도 나름 이유가 있었어요. 도련님은 따뜻한 말 표현을 하지 않는 대신에 명절이나 시댁에 올 때마다 봉투를 가져왔어요.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받을 때마다 시어머니 입이 귀에 걸리는 것 보면 꽤 많은 금액인가 봐요. 그리고 지난 명절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도련님이 시부모님이 휴대폰을 바꾼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최신 휴대폰을 사온 거예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다 늙어서 이런 거 필요 없는데 라고 하셨지만 다 티가 났어요.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명절쯤에는 문 앞에서 들어도 시대간이 소란스럽길래 보니 안마의자를 설치 중이었어요. 최신형 안마의자를 도련님이 사온 거예요. 그리고 작년엔 도련님이 시부모님 패키지 여행을 보내줬는데 얼떨결에 저희도 같이 갔어요. 아이들 비용까지 다 도련님이 부담했고요. 남편은 몰라도 저는 해외여행이 처음이라 들떴는데 들뜬 마음이 차갑게 식어 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죠. 왜냐하면 해외에 나가서도 우리 의사아들 소리를 하셨거든요. 누구한테 그랬냐면요. 저희뿐만 아니라 같이 패키지 여행을 온 사람들에게 의사 아들이 여행 보내준 거라면서 자랑에 자랑을 해댔거든요. 그래서 처음 가본 해외여행인데도 어서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남편과 도련님을 하나하나 비교하셨죠. 저희 남편이 도련님보다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잘생긴 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저 의사, 머리 좋은 우리 아들 이러셨죠. 어느 날엔 저희가 타는 차 가지고도 한 소리를 하셨죠. 이번에 경준이 차 바꾼 거 봤니? 지난 명절에 끌고 왔잖아. 참 세련되었더라. 역시 외제차는 다른 거야. 안 그래? 그래서 말인데 너네도 이번에 차 바꿀 때 외제차 뽑지 그랬니? 뭐? 그 차 중고라고? 아니, 너도 같이 보는 애가 무슨 중고야? 너 장사 잘 된다고 나한테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가게 못 잡는다며. 근데 무슨 중고차야. 그리고 회사 사장인 애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니? 그래서 얘 면이 서겠어? 너도 참 독하다. 이런 애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시켰는데. 난 또 일도 그만둔다고 하길래 참한 애인 줄 알았더니 악독해서는. 악독하다뇨. 제가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 저처럼 순박한 애가 무슨 장사냐고 사람들이 그랬죠. 그러니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말했죠. 어머니, 저희는 많이 벌어도 알뜰살뜰 사는 거예요. 애들 키우는 게 한두 푼도 아닌데 낭비하고 살 수는 없죠. 제 주변에 똑똑한 사람들은 다 저희처럼 살아요. 중고차 타고 신축 아파트만 고집하지 않아요. 도련님도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 가지면 그럴걸요? 다 도련님이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키워봐서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아끼면 나중에 중간이라도 갈 텐데. 그쵸? 사실 도련님 보면 아슬아슬해요. 저래서 어디 장가는 가겠어요? 낭비하는 남자, 여자들이 안 좋아해요. 결혼 상대는 검소한 게 최고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는 둥, 우리 아들은 그럴 자격도 있고 사람은 수준이란 게 있다는 둥, 이런 말들을 하셨죠. 저에게 삿대질을 하시고 목에 핏줄을 세워가며 말하셨으니 오죽 화가 나셨나 봐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사흘 동안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지 않았어요.
사실 그건 속이 시원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출근을 해야 하고 누군가 애들을 봐주면 좋은데 시어머니가 아니면 부탁할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은 제 가게에서 간식을 먹거나 공부를 해야 할 때도 있었죠. 정말 여기저기 신경 써야 해서 죽을 맛이었어요. 저희 아이들도 강아지를 무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객으로 온 강아지를 만지려고 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지 말라고 어르고 달래는데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는 가게로 오셨어요. 몇 번의 전쟁을 치르고 나서여서 저는 책상에 엎드려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아이스 커피를 건네더니 픽 하고 웃는 거예요. 우리 아들 결혼한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죠. 꼭 당신 아들이 도련님 하나만 있는 것처럼 군다고. 저는 생각했고 기분이 좀 언짢았어요. 물론 저도 제 남편이 마냥 좋진 않았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대놓고 저러시니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대로 말하지 않고 싱글벙글 화분에 물을 줬어요. 결국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죠. 말 그대로지 뭐. 우리 아들 결혼한다고. 그것도 법률 집안 딸이랑. 아, 이렇게 말하면 감이 안 오지? 판사 딸이랑 결혼할 거야. 게다가 딸은 변호사란다. 걔 엄마도 변호사고. 오빠는 변리사라지 아마? 아주 유서 깊은 집안이다 이거야. 역사도 없는 집안이랑은 하늘과 땅 차이지. 물어보니 대대로 법률 쪽에서 이랬다더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네가 예전에 그랬지? 우리 아들이 낭비를 한다고. 그런데 어쩌니? 그건 낭비가 아닌데. 그게 수준이라는 거야. 너랑 우리 아들이 같니? 어디서 비교질이야? 너 아마 나한테 그 말한 거 후회할 거야. 지금도 솔직히 그러고 있지. 내가 우리 아들한테 말 전할까 무섭지? 전 당황했어요. 도련님이 결혼을 한다니. 여자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금방 결혼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반신반의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럼 언제 결혼을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건 아직 모르지. 이번 주에 보기로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저도 모르게 웃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당장이라도 결혼하는 줄 알았다고 말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화를 냈어요. 야, 할 거야. 그 집안이랑 결혼할 거라고. 무조건. 한번 두고 봐라. 내 말대로 안 되나. 나는 자신 있어. 분명 우리 아들도 마음에 들어 할 거고 그 집안도 우리 집안 마음에 들어 할 거야. 그러니 너희만 좀 사려라. 알겠니? 시어머니는 저희가 혹시나 결혼에 누가 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우습고 기분이 나빴죠. 저는 다시 엎드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계속 쫑알쫑알 저에게 말을 걸었는데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고요. 기억나는 건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 너 대출 좀 받아라. 대출 받아야 하지? 한 5천만 원 정도 하려면 지금 가지고 있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참, 그래놓고 나보고 장사 잘 된다니 어쩌니. 너도 참 뻔뻔하다. 아무튼 5천만 원 준비해놔. 대출을 받든 빌리든 뭘 해서라도 말야. 그리고 그 돈 나한테 주면 애들한테 줄게. 미리 축의금하는 거라고 생각해. 시동생 축의금으로 그 정도는 줄 수 있지? 그리고 어차피 결혼식 당일엔 바빠서 돈 주지도 못해. 그리고 그 5천만 원을 축의금 상자에 넣을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줘. 알겠지? 제가 왜요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도련님이 판사 딸과의 선을 보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시어머니가 또 살랑살랑 춤을 추며 가게로 들어왔죠. 들어와서 하는 말이 정말 결혼 날짜를 잡았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상견례는 내일 하기로 했다고, 예물과 예단은 이런 걸 할 생각이라고,
명품 가방이며 명품 시계며 값비싼 이불까지 종이에 적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저에게 5천만 원에 대해 얘기했죠. 전 모든 생각이 끝난 뒤였어요. 그래서 흔쾌히 싱글벙글 웃으며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시어머니에게 드렸죠. 그래, 이래야지. 너도 이제 줄을 잘 타야 해. 보석 박힌 동아줄이 뭔지 이제 알겠지? 네, 전 알고 있었어요. 무엇이 저를 살려줄 동아줄인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동아줄은 아주 작은 인연 덕분이었어요. 인연이라는 게 참 부질없는 것 같으면서도 귀해요. 색즉시공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모든 존재는 인연에 따라 만들어진다는 반야심경에 나오는 말이죠. 저는 평소에 사람이나 인연이 저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큰 착각이었어요. 정말 모든 존재는 인연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나이가 40이 넘어서 실감했네요. 몇 달 전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던 저는 아들의 전화를 받았어요. 원래는 바빠서 받지 않으려 했는데 왠지 급한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이 그러더군요. 집에 어떤 아줌마가 있다고요.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아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집에 이상한 아줌마가 있다고. 아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현관문 앞에 아들이 있더군요. 안에서 못 나오게 막고 있던 모양이에요. 그 조그만 아이가 말이에요. 저는 아이를 뒤에 숨기고 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쿵 하고 소리가 났어요. 놀라서 들어가 보니 저보다도 더 놀란 남편과 여자가 남편과 같이 대표 자리에 있으며 남편의 동창인 여자가 있었죠. 꽤나 가벼운 옷차림으로 말이에요. 남편이 어떻게 왔냐고 묻는 걸 보니 밖에 자기 아들이 있는 줄 몰랐나 봐요. 참 무딘 사람이에요. 멍청하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 왔는데 지금 내 집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 없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둘은 옷을 입더니 저를 지나쳐 집을 나섰죠. 저는 그 자리에서 울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아이에게 집에서 동생을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가게로 가서 다시 일을 했죠. 어쩔 수 있나요? 생계가 제 자존심보다 중요하죠. 제 결혼 생활보다도요. 하지만 저도 여자라서 여자인지라 가게 마감을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친정 엄마의 말도 생각이 나고요. 저희 엄마 저를 무척 걱정했어요. 너무 이르게 결혼을 결정한 것 아니냐면서 말이에요. 맞아요. 맞네요. 저는 너무 어리석게 결혼을 결정했어요. 6개월이란 시간은 결혼을 하기에 부질없이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후회했어요.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만 정말 결혼을 후회했어요. 그리고 반성도 했어요. 너무 조급했던 그 당시를 반성했죠. 그래서 울다가 결국엔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마셨어요. 시간이 11시가 훌쩍 넘어갔어요.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남편을 마주치는 게 제가 피해자인데도 두려웠어요. 그때 누군가 가게로 들어왔어요. 매달 오시는 손님이었어요. 하지만 이 손님은 다른 손님과는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 손님은 제가 인보한 유기견을 입양한 손님이기 때문이에요. 이 손님과 저는 그 일로 무척 친해졌어요. 원래 입양을 보내면 사후 관리라는 목적으로 조금 감시를 하곤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자주 연락을 하며 강아지의 안전을 살핀다는 말이에요. 혹여나 방지하지 못한 학대가 없는지 확인하고요. 그런 과정 중에 친해졌네요.
손님은 알아서 사진을 보내줘서 더 편했어요. 그리고 손님은 집에 오라고 하기도 해서 집에서 강아지의 안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손님은 저와 같은 입양 보내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손님이 저보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왜 문을 안 닫았냐고 묻다가 제가 울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더니 제게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저도 답답했는지 술술 이야기했어요. 잘해준 것도 없는 남편의 바람과 뻔뻔함에 대해서요. 그러자 손님은 분노했어요. 분노하면서 자기가 도움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설 탐정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휴대폰의 위치 추적 어플을 까는 법, 미행을 하면서 안 걸리는 방법 등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아는 유능한 이혼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죠. 그래서 저는 그 손님이 알려준 방법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의 오래된 비밀을 알게 되었죠. 사설 탐정의 말로는 남편과 동창은 하루 이틀 된 사이가 아니었어요. 사설 탐정은 저에게 남편과 동창은 대학교를 같이 다니던 시절부터 연인 관계를 이어왔다고 말했죠. 영화과에서 유명한 커플이었다고요. 남편이 대학을 졸업하고 곧장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때도 함께였어요. 총 3년의 유학 생활을 같이 했죠. 그리고 남편이 군대에 가기 위해 한국에 왔고 동창은 2년을 더 공부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군대에서 졸업하면서 결혼을 약속했죠. 그런데 시댁에서 반대가 심했던 모양이에요. 워낙 거침없는 남편이 연애 시절부터 동창을 시댁에 공개했는데 그때부터 싫어하셨다고 해요. 영화쟁이는 너뿐이면 충분하다는 이유였어요. 저희 시댁이라면 그런 말을 하고도 남았죠. 저희 남편 덕분에 영화는 질색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극심히 반대에 헤어지고 남편이 무척 힘들어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적도 있었어요. 찐사랑이었다고 해요. 그런 남편이 저랑 결혼하는 게 의외이지 않나요? 사설 탐정은 연막작전이라고 했어요. 동창과 계속 인연을 이어가기 위한 대비책이요. 남편과 제가 인연이 된 게 9월, 남편이 영화사를 차린 게 그해 2월이거든요. 사실 탐정은 2월에 동창과 회사를 차리고 집이 발칵 뒤집혔을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해 저를 선택했을 거래요.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남편과 저는 운명처럼 만났다고 말했어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거라고요. 그러자 탐정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서로 운명이라고 생각했다면 연애 때의 모습을 잃지 않았겠죠. 하지만 제게 분명 말하지 않았습니까? 결혼하고 사람이 변했다고. 그래서 외도의 흔적을 몰랐다고.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로 한 사람이 2개의 사랑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주장하는 게 가능하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뻔뻔하지만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설 탐정은 남편과 동창이 한 아파트로 들어가는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차례로 외제차와 비싸 보이는 오토바이와 함께 오르는 사진,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는 사진, 다른 지역에서 찍힌 사진을 보여주었죠. 차례로 설명하길 남편과 동창은 같이 사는 아파트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 외제차도 오토바이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요. 명의가 남편 명의래요. 몰랐냐고 제게 묻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일주일에 사흘은 외박을 했는데 그때마다 동창과 있었고요. 가끔 제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집으로 온 사진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설 탐정은 남편과 동창이 비공개로 사용한 SNS 계정을 보여주었어요. 올라온 게시글을 하나씩 보니 사설 탐정이 지금까지 해준 말이 신빙성이 있더라고요. 아니, 딱 들어맞더라고요. 그리고 사설 탐정은 남편의 재산이 꽤 두둑하니 위자료와 매달 양육비를 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탐정이 보여준 자료를 보니
저희 남편 재산이 상당하더라고요. 이제껏 돈을 일부러 주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게 괘씸해서 저는 이혼 소송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사실 처음엔 협박만 하고 이혼은 하지 말아야지 생각했는데 남편에게 그런 식으로 벌을 주는 것보다 제 삶을 찾아야 하니까요. 저는 그리고 그 손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고 약속을 잡았어요. 도련님 상견례가 끝나고 만나기로 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저희 도련님 상견례를 하려고 식당에 들어가 앉았는데 뒤이어 오는 사람이 그 손님이었어요. 그 손님이 도련님 맞은편에 앉았죠. 도련님의 신부감이 저에게 이혼을 위해 이것저것 알려준 바로 그 손님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손이 벌벌 떨렸어요. 상견례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그리고 약속한 시간에 그 손님을 만났는데 그 손님과 저는 만나서 10분 동안 무슨 말을 하지 못했죠. 그 손님이 먼저 물었어요. 잘 해결되었냐고요. 그래서 도련님 결혼식 이후에 이혼 소송 이야기할 생각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손님이 결혼식 전에 이혼 소송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충격이 더 클 거라고 배려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떻게 그래요? 손님 결혼식이기도 한데. 그렇게 말하자 손님은 결혼 안 할 거래요. 이혼 소송 이야기하면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때쯤 자기도 파혼하겠다고요. 그렇게 저희는 여자의 의리를 지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한 대로 도련님 결혼식 일주일 전에 시댁을 찾아갔어요. 어머니, 저 이혼하겠습니다. 애들 아빠랑요. 올해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혼은 합의하지 않고 소송할 생각입니다. 어머니도 아시는 사람과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남편과 아주 오래 연애한 동창 아시죠? 지금 영화 제작사 공동대표로 있고요. 그 사람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만나고 있었어요. 전 사기 결혼 당한 겁니다. 아니, 저는 이 더러운 관계의 방패로 쓰였어요. 너무 억울하고 제가 불쌍해서 이혼 안 해주려고 했는데 안 해준다고 안 만날 것 같지도 않고요. 아시잖아요. 저 사람 능구렁이 같은 거. 사과 몇 번 하고 다시 이 관계에 이어나갈 거 뻔하잖아요. 그리고 요새 이혼이 흠인가요? 자기 인생이 먼저죠. 그래서 저도 제 인생 찾기로 했어요. 이제라도 찾아야죠. 그리고 저 사람 재산이 좀 많더라고요. 최대한 빈털터리 만들어서 이혼할 생각입니다. 뭐 어차피 어머니나 아버님이나 저희 집 재산엔 관심 없으시겠지만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놀라지도 않고 남편을 노려봤어요. 그러게 내가 만나지 말랬지.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얘가 아무리 멍청해 보여도 여자의 직감이라는 거 무시 못한다고 했지? 아휴, 머저리야. 머저리야. 그런 거였어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다 알고 계신 거였어요. 저는 너무 충격받았지만 최대한 평정심을 찾으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이제껏 모은 증거의 사본을 꺼냈어요. 다 아신다니까 이런 건 보실 필요 없겠지만 제가 이런 것까지 모아두었다는 거 아셨으면 해서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지금 당장 신청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저를 말리는 거예요. 애들을 생각하라고요. 아직 어린애들인데 아빠 없는 애들로 키울 거냐고요. 그래서 제가 제 팔을 잡은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러자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어디 애들 아빠 없는 불쌍한 애들로 만들어봐. 그리고 내가 외도를 해? 외도는 내가 첫 번째일 때 말이고, 안 그래? 뻔뻔하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노려봤어요. 네, 차라리 아빠 없는 셈 치는 게 낫겠어요. 어차피 좋은 아빠도 아니었고 그걸 애들도 다 아는데요. 그냥 속 시원하게 저희 셋이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니, 저 사람 반품할게요.
그렇게 말한 뒤 자리에서 나와 곧장 법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이혼 소송을 했고 제가 모은 증거들이 너무 확실해서 남편의 반박은 씨알도 먹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손님이 소개해준 변호사는 정말 유능하더군요. 자신이 법조계에 있으니 더 잘 알았나 봐요. 저는 남편 재산의 절반 이상을 위자료로 가져왔고 매달 높은 금액의 양육비를 약속받았어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했고 마음이 후련하니 가게는 더 잘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회사를 정리했어요. 재산의 반 이상을 몰수당했으니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동창과도 헤어진 모양이에요. 듣기로는 동창이 결혼을 한다고 해요. 외국인가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영국으로 이민을 간다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들어 누우셨죠. 하나는 이혼, 하나는 파혼을 했잖아요. 주변에서 아들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소송에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 손님이자 도련님의 예비 신부였던 그분이 법원에 오셨죠. 그분이 재판장에 들어와서 제 쪽에 앉으니까 시어머니가 기겁을 하고 뒤로 자빠지셨죠. 시아버지도 놀라고 도련님도 놀라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저와 손님은 여유롭게 손인사를 했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재판이 끝나자마자 저를 잡았어요.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제가 왜 네 옆자리에 앉는 거야? 어머니, 인연이란 건 참 신기해요. 우연히 만난 저를 도와준 분이 도련님 예비 신부라니, 그쵸? 저희가 어떤 사이인 줄 아세요? 서로의 목숨을 부지해준 사이예요. 저는 저분 덕분에 제가 안전히 제 남편을 반품할 수 있었고 저분은 제 덕분에 파혼해서 시어머니한테 벗어났잖아요. 그렇게 파혼할 거란 이야기를 전하니 시어머니는 또다시 뒤로 자빠지셨죠. 그리고 저는 그 손님과 함께 법원을 나와 브런치를 먹었어요. 정말 승소하고 먹는 브런치는 꿀맛이더라고요. 남편을 버린 것처럼 싹 다 비워버렸어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는 것 같아요. 더구나 부정한 비밀은 언젠가 밝혀지기 나름이죠. 여러분들도 부정한 것들을 비밀로 남기시지 않으시겠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루하루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